2019년 12월 27일 금요일, 바야흐로 2019년도 마지막 방송일이 됐네요. 3월부터 우리 파더 천명은 TV가 방송되어져 오면서 오늘 42번째 콘텐츠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여러분 찾아뵙기를 벌써 42번째라는 횟수를 맞이했네요. 다양한 콘텐츠로 여러분을 만나뵙고 있는데 처음부터 쭉 한번 되짚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신 분들은 이런저런 다양한 콘텐츠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는 TV구나, 우리 파더 천병훈에 대해서 이해하실이라 봐지는데요. 서평선 너머로 침몰하는 태양,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글쎄 2019년도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것과 이렇게 견주어서 느낀 바가 참 새삼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겨 보실 텐데요. 태양의 일몰, 그러니까 산 너머로 훌쩍 뛰어내리는 태양과 또 수평선 너머로 침몰하는 태양을 바라볼 때마다 나름대로 어떤 느낀 바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20대 시력이 있을 때까지 보았던 그런 광경들을 지금에 와서도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요, 그 나름대로 느낀 바가 다양하다, 이런 생각을 갖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만나는 2019년도 마지막 방송, 오늘의 콘텐츠는요, 저의 작품 백색의 악령, 청구시 눈뜬안의 원작의 수정작이죠. 소설 백색의 악령.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때에 낭독 봉사자의 카랑카랑 음성으로 들려드릴 때도 있었고, 저의 음성으로 들려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나름 부족하지만 제가 낭독한 내용을 들으시고 또 이런저런 소감을 남기신 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직접 또 여러분에게 부족한 대로 낭독하는 순서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모쪼록 2019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고, 아직 4, 5일 정도나 남았네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직과 벌써, 글쎄요, 생각에 따라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라 봐집니다. 2020년도가 큰 가슴을 열고 우리 앞에 성큼 다가서고 있다는 것에 위안을 받고요. 또 365일이라는 많은 시간 날수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 거기에 무엇으로 메꿀까 또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나머지 시간들도 우리에게는 유익하리라 봐집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백색의 악령, 제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이런저런 댓글도 좋고요, 또 메일도 좋고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더욱더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서요, 우리 파더 천병은 TV를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대화도 나누고요, 또 다양한 콘텐츠로 꾸며갈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은 관심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물론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꼭 한 번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작품 소설 백색의 악령, 제가 부족하지만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악령의 손길. (2005년 3월 6일) 주일이었다. 새벽부터 잠자리를 밀어내고 일어난 아내는 언제나 그렇듯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다. 그러나 기운이 소실된 몸은 마음같이 따라주지 않았다.
웬만한 일로는 아쉬운 소리를 할 줄 몰라 했던 아내는 급기야 나를 불렀다. 어쩌다 등을 밀어주겠다며 속옷 차림으로 욕실로 들어서면 난색을 표하면서 거절하던 아내였다. 그런 사람이 스스로 손을 내밀어 왔다. 그만큼 기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었다. 목욕 타월을 가지고 비누 거품을 일으켜 가며 아내의 몸 구석구석을 씻기는 동안 내 가슴은 갈래갈래 찢겨졌다. 몹쓸 병에 옥죄이지 않은 때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니 아픔이 더욱 짙어갔다. 뼈 위에 고중만 씌운 듯한 깡마른 몸은 조금만 힘을 주어도 아픔을 호소했다. 내 얼굴은 땀방울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기로 온통 범벅이 되었다. 기운은 없어 했지만 아내는 그날 무사히 교회를 다녀왔다. 그렇게 주일을 지나고 늘 그렇듯 새로운 날은 찾아왔다. 날은 변함없는 가운데 매일같이 새롭게 밝아오곤 했지만 중증 질환으로 투병 중인 환자가 있는 집안 공기는 먹구름이 드리운 듯 무겁기만 했다. 3월 7일 월요일 예약 시간에 맞춰 병원을 찾았다. S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파송된 도우미 N씨가 먼저 병원에 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K항공사 스튜디오스였다. 심부름센터 차에서 내려 병원 로비로 들어서자 먼저 알아본 N씨가 다가와 반갑게 인사했다. 두 사람이 체열실로 향하자 나는 의자 하나를 잡고 걸터 앉았다. 그렇게 의자에 앉아 기다리려니 아내와 함께 체열실로 간 N씨가 다가왔다. 그녀 혼자였다. 체열을 마치자 몹시 어지럽다고 하셔서 휠체어에 태워 진료실 앞에 모셔다 드렸어요.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앞으로 걸어나가며 상황을 설명했다. 따라 걷는 내 머릿속으로 불안의 그림자가 어둠처럼 내려앉았다. 그것을 머릿속에서 털어내려고 나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약간의 어지럼증을 호소하긴 했지만 휠체어 신세를 질 만큼은 아니었다. 피를 뽑아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일 거라 자위하며 아내 곁으로 갔다. 휠체어에 앉은 채 아내는 많은 환자들 틈에 섞여 진료실 밖 복도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휠체어가 거북스럽던지 아내는 한사코 내려줄 것을 청했다. 나는 아내를 도와 의자에 앉혔다. 그러자 주저앉고 아내는 곁에 앉은 내 무릎을 베개 삼아 누웠다. 그 모습을 본 N씨가 황급히 아내의 발에서 신발을 벗기고는 굽힌 다리를 펴 주었다. 입에서 받질 않는 걸 어떡하냐며 한사코 거절한 바람에 죽조차도 한술 떠놓지 못하고 나선 걸음이었다. 먹은 게 없어 아침약은 내 주머니 속에 갇혀 있었다. 매점에 가서 캔으로 된 죽 좀 사다 줄래요? 아내가 아침을 먹지 않아서 뭐라도 먹이고 약을 먹여야겠다는 생각에 N씨에게 지폐를 내밀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내민 것을 받아 다시 내 주머니에 찔러주고는 총총히 복도를 빠져나갔다. N씨가 따끈한 캔 죽을 사 들고 돌아올 때까지 아내는 내 무릎을 벤 채 누워 있었다. 혈액 검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혈소판 수치가 조금 떨어졌다는 것인데 이것도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니고요. K 교수는 예의 굵은 목소리로 차트를 들여다보며 설명해 나갔다. 됐습니다. 오늘은 일주일치 약을 받아 가시고요. 일주일 뒤인 다음 주 월요일에 입원하기로 하죠. 순간 긴장으로 촉각이 곤두섰다. 선생님, 입원이라니요? 나는 의자를 끌어당겨 테이블에 바짝 다가 앉으며 물었다. 신약 투여를 위한 입원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김에 입원 소속을 밟아놓고
가시죠. 가슴 저면에서 작은 설레임이 일었다. 그렇게나 학수고대 기다리던 신약이었다. 모진 고통과의 사투 가운데서도 한 가닥 희망의 끈은 신약 바로 그놈이었다. 그런데 오매불망 바라던 신약이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거리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신약이 아내에게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는 아무도 몰랐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는 나중 일이었다. 우선은 내성으로 인해 근리이백을 복용할 수 없는 절망적인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선 그 어떤 것이라도 붙잡아야 했다. 입원 수속을 마치고 우린 병원 도비 의자에 앉아 복지 차량을 기다렸다. 나는 기운 없사하는 아내를 무릎에 눕히고 점퍼를 벗어 머리부터 몸을 덮어 주었다. 역시 NC는 아내가 편히 누울 수 있도록 세심한 손놀림을 보여주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차가 도착하면 운전하는 분이 여기까지 데리러 오니까 이제 그만 가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차를 태워드리고 가시는 것까지 보고 갈래요. 미안한 마음에 그만 보내려 했지만 한사코 그녀는 거절했다. 천 선생님, 두 분 너무 보기 좋아요. 그리고 부럽고요. 사모님이 아프지 않았을 때 뵐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2005년에 와서 아내는 자리에 눕는 횟수가 많았다. 앓고 있는 질병 탓에 이비인후과 치료는 다른 사람보다 몇 곱절이나 더디었다. 먹을 것을 멀리하려는 아내의 손짓은 더욱 강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슬기는 고등학교 입학을 맞았다. 다른 때 같으면 가족끼리 외식도 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을 터이지만 상황이니만치 그런 여유를 가지지 못한 나는 몸내 슬기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큰 빚을 진 느낌이었다. 그런 속사정을 헤아리기라도 한 듯 슬기는 별다른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슬기의 모습이 내 가슴을 쓰리도록 아프게 했다. 일주일 뒤인 3월 14일 월요일은 아내의 입원일이었다. 그토록 가슴 졸여가며 기다렸던 신약 투여가 시작되는 시점이었다. 모쪼록 신약을 투여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모습으로 퇴원했음 하는 바람은 기도처럼 간절했다. 그런데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거동이 심상치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초조한 마음에다 불안감이 가중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동안은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 종종 앉아있기도 하고 화장실 걸음도 별 어려움 없이 왕래하던 사람이 머리가 아프다며 일어나 앉기를 주저한 것이었다. 날은 3월 8일 화요일이었고 입원일은 3월 14일. 남은 날은 6일이었다. 하지만 그날까지의 시간은 너무 멀기만 여겨졌다. 자기야, 나 누울래.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어. 자꾸만 몸이 무너지려 하고 몸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 다음날 아내의 거동이 이상했다. 벽에 기대앉아 떠먹던 죽을 몇 술 뜨지 못하고 자리에 눕는 것이었다. 그리고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심각한 상황임을 감지하고 급히 아내의 손목을 쥐고 맥을 살폈다. 느껴진 맥박은 힘이 없었고 혈관은 물에 불린 듯 풀려 있었다. 일순 전신이 불안과 긴장으로 경직되었다. 열은 감지되지 않았다. 시간은 전심대를 지나 3시를 향해 달렸다. 나는 옷장에서 아내의 겉옷을 꺼내 서둘러 입혔다. 그리고 벽에 기대앉혔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내의 몸은 스르르 미끄러져 자리에 눕혀졌다. 불안과 초조, 걱정으로 마음은 갈팡질팡 바빴다. 내가 옷을 갈아입는 짧은 시간 동안도 앉아 기다리지 못하는 급박한 상황이 거대한 바위처럼 가슴을 짓눌러 억제해왔다. 서둘러 전화 소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빠르게 119를 눌렀다. 그때 막내와 셋째가 나란히 현관문을 열고 학교에서 돌아왔다. 너희들 어서 가방 내려놓고 같이 나갈 준비해라. 소화기를 내려놓기 무섭게 몰아치는 아빠의 말에 두 녀석은 멍한 얼굴이 되었다. 그러나 곧이어 상황을 파악한 듯 녀석들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급한 마음에
나는 아내를 등에 업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에 맞춰 집을 나섰다. 좌우로 샘과 송이가 말없이 따라 걸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자 거의 동시에 구급차가 아파트 입구에 와 멎었다. 아내를 등에 업은 모습을 발견한 남자 대원이 재빨리 휠체어를 가져다 댔다. 아내를 침상에 누이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다. 구급차가 움직이자 대원에게 아내에 관해 소상히 설명했다. 구급차 사이렌이 터져 울리자 문득 2003년 7월 하순 때의 일이 떠올랐다. 그땐 내가 피투성이 된 얼굴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달렸다. 집안 청소를 하느라 분주히 움직이던 중 뾰족한 모서리에다 눈을 부딪혀 안구가 파열된 사고였다. 반사적으로 가져다 댄 손가락 사이로 쏟아져 내린 엄청난 양의 피눈물은 겉옷을 적시고도 모자라 방바닥까지 흘러내려 흥건히 고였다. 그리 크지 않은 안구에서 어떻게 이 많은 피가 나올 수 있는지 놀라웠다. 그리고 순식간에 움푹 패어버린 눈자위를 매만지며 서러움과도 같은 아픔을 느꼈다. 그렇지만 그런 감상보다 밀려든 통증은 차라리 죽음의 고문 바로 그 자체였다. 수많은 바늘들이 일제히 쉬지 않고 제자리 뛰기를 하는 것 같은 통증은 머릿속까지 아픔을 일으켰고 바싹 말라버린 내 입술 사이론 거침없이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때는 아내가 큰딸 세론과 함께 구급차에 동승했었다. 그리고 파열된 안구를 적출하고 태어나기까지 일주일을 아내는 나와 함께 했다. 그런데 두 번 다시 타고 싶지 않은, 아니 두 번 다시 탈 일이 없기를 바랐던 구급차를 사랑하는 아내로 인해 그것도 총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 타고 있다는 현실에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다. 힘이 들더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곧 병원에 도착합니다. 지금 어디가 가장 불편하십니까? 구급차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런 중에도 구급대원은 아내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질문했다. 아마도 의식을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한 수칙인 듯 보였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현실이 아닌 제발 꿈이었으면 싶었다. 얼마 안 있어 신약을 투여할 수 있는데 이 무슨 일인가 싶은 마음에 가슴마저 복받쳐 올랐다. 휠체어 실려 응급실로 들어선 환자를 보자 의료진들이 다가왔다. 그들은 환자의 인적 사항과 벌어진 상황들에 대해 바쁘게 물었다. 몸은 천근이요 입술은 만근이나 되는 듯했다. 아내가 누워있는 침대를 둘러싸고 간호사와 인턴으로 보이는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담당 의사 K 교수에게 연락을 취하는 간호사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아내에게 다가가 한마디 말이라도 건네보고 손이라도 잡아보고 싶었지만 그런 틈조차 없을 만큼 상황은 긴박했다. 그저 답답한 신경으로 응급실 한편 의자에 털썩 주저앉은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맨 먼저 목사님께 전화하고 세롬이와 슬기에게 수업이 끝나는 대로 병원으로 올 것을 전화했다. 내 좌우로 샘과 송이가 풀이 죽은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아니, 엊그제만 하더라도 상태가 괜찮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K 교수였다. 화, 수, 목요일만 진료를 했으며 게다가 오전 진료만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이미 퇴근했으리라 여겼던 그가 응급실로 급히 들어서며 물었다.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제 아침부터 어지럽다더니 오늘은 일어나 앉아있지조차 힘들어하네요.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요? K 교수를 향해 다가서며 다그치듯 물었다. 잠깐 기다려보세요. 지금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는 아내가 누워있는 침상으로 다가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의료진들과 무슨 말인가를 주고받았다. 침상을 둘러친 커튼을 젖히고 드나드는 발걸음들의 분주함이 심상치 않았다. 내 가슴은 자꾸만 오그라들었다.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기 답답해 침대 가까이로 다가가자 때마침 커튼을 젖히고 인턴으로 보이는 청년이 밖으로 나왔다. 나는 황급히 그를 붙잡고 아내의 상태를 물었다.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혈압 강아지를 투여하고 있는데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혈관조차 너무 약해서 링거반을 하나 찌르는 것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끝이 예리한 송곳이 되어 내 가슴팍을 파고 찔러댔다. 바닥을 딛고 선 두 다리가 후들거렸다. 나는 그만 송이의 손을 잡고 앉았던 자리로 돌아와 맥없이 주저앉았다. 머릿속은 텅 빈 것처럼 하얗기만 했다. 천지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전화를 받고 목사님과 여 전도사님이 허겁지겁 응급실로 들어섰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을 뿐 뭐라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그때 K 교수가 다가왔다. 아내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불안과 긴장감에 굳은 표정으로 물었다. 지금 예후가 아주 안 좋습니다. 어쩌면 최악의 상황까지 예상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흡사, 남의 얘기를 듣고 있기라도 하는 양 나는 멍한 얼굴로 서 있었다. 지금 당장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겨야겠습니다. K 교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의료진들에게 환자를 침상에 누인 채 중환자실로 옮길 것을 지시했다. 어느새 목사님은 커튼을 젖히고 아내에게 다가가 용기를 잃지 말 것과 믿음의 확신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들이 정말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만 느껴졌다. 그렇지 않고는 단 이틀 사이에 거짓말처럼 상황이 극과 극으로 뒤바뀔 수는 없었다. 맥이 풀린 몰골로 엉거주춤 서 있는 온몸에 서늘한 기운이 휘감고 들었다. 집사님, 안 되겠어요. 이리 와서 잠깐 앉아 계세요. 전도사님이 손을 끌어 자리에 앉혔다. 천근이나 되는 듯 무거운 몸을 의자에 내려놓자 샘과 송이도 따라 앉았다. 어쩌면 좋으니? 이제 어쩌면 좋으냐? 양손으로 두 아이의 손을 나눠 쥔 나는 누구란테랄 것 없이 허공을 향해 한숨처럼 말을 토해냈다. 두 아이 모두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저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발끝에다 시선을 두고 있을 뿐이었다. 서울에 살고 있는 두 처제에게 연락을 해야겠다는 마음에 주머니에서 다시 또 휴대폰을 꺼냈다. 그런대로 잘 지낸다 싶었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자초지정을 모두 들은 처제 첫 마디였다. 거기에는 가느다란 한숨이 섞여 있었다. 형부, 제가 막내한테 연락해서 함께 그곳으로 갈게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끄는가 동시에 앉아있는 앞으로 침대 하나가 서서히 미끄러져 가고 있었다. 아빠, 엄마야. 샘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아내를 뉘인 채 중환자실로 가느라 일단의 사람들에 의해 천천히 응급실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아내는 산소 마스크에다 여러 가닥의 링고 호수로 포박을 당한 듯 미동도 않고 밀려가고 있었다. 13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목사님 물음에 그렇게 대답했다. 자, 집사님, 올라가시죠. 힘을 내시고요. 집사님까지 이러시면 안 되죠. 허탈한 몰골로 선 나를 향해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번갈아 걱정 섞인 말을 건넸다. 망연자실 가슴속은 헝클어진 실타래였다. 송이의 손을 잡고 응급실을 빠져나가는데 두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만 싶었다. 곁에 따라 걷고 있는 샘의 손에는 아내가 벗어놓은 신발과 겉옷이 들려 있었다. 병원 로비는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과 웅성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엊그제만 해도 우리 역시 저들과 함께 뒤섞여 번호표를 뽑아들고 차례를 기다렸었다. 복지 차량을 기다리며 작은 여유로움도 가졌었다. 아내가 조금이라도 기운이 올라 있을 땐 싱글벙글 웃음을 머금고 무슨 얘긴가 마냥 주고받기도 했다. 기력이 떨어져 앉아있기가 힘이 들 때에는 내 무릎을 베고 누워있기도 했다. 13층 중환자실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내 머릿속으로 기억의 조각들이 끝이 예리한 파편이 되어 지난 아픔을 가져다 주었다. 중환자실이 있는 13층은 이름처럼 딱히 뭐라 하기 어려운 팽팽한 긴장의 전선이 흐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을 나서자 와닿는 까닭 모를 중압감이 그러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 역시 꼭 필요한 말 외에는 대화를 자제하는 듯 보였다. 어쩌다 입을 열어도 거의 속삭이는 듯 말을 주고받기도 했다.
아내는 침상에 누운 채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아내를 집어삼킨 육정한 문이 닫히자 나는 또다시 엄습해온 불안감으로 몸을 떨었다. 맥없이 벽에 몸을 기대고 두 눈을 감아버렸다. 전 집사님, 너무 절망적으로만 생각지 마세요. 이 집사님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긴다고도 했고요. 조금 전 응급실에서 저와 대화를 나눌 때 고백했어요. 눈을 감은 채 벽에 기대 서 있는 내 귀로 목사님의 음성이 흘러들어왔다. 불현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목구멍 밖으로 불덩이 같은 것이 튕겨져 나오려고 버둥댔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둔탁한 음을 내며 열렸다. 열려진 문 밖으로 아내를 내려놓은 빈 침대가 밀려나오고 있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안에서 부를 겁니다. 침대를 끌고 가던 사내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고개를 돌리고 입을 열었다. 아내가 없는 빈 침대가 내 가슴 한편을 서늘케 했다. 아내를 어디다 버려두고 도망치듯 빠져나오기라도 한 양 용역 직원이 그리고 함께 동행한 의료진 모두가 야속하기 그지없었다.